아들 집에 손주를 돌보러 갔다가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낮고 다정한 톤으로 누군가한테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들렸어요. 친자 검사 결과 다음 주에 나와. 분유병을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며칠 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친자 확인서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밤잠 줄여가며 안고 재우던 손주가 내 아들의 피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서랍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만 오래 울지 않았거든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겼는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8배 남편을 잃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덩치가 크고 손이 투박했는데 그 큰 손으로 저한테 밥을 떠주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셋이서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아들이 겨우 4살이었을 때였어요. 평범한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수신 번호를 보니까 남편 현장 소장 번호더라고요. 받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제 남편은 이미 차가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는데요. 의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천 밑에 누워있는 그 사람 손을 잡고 주저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누가 와서 위로를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에요. 4살배기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어린 것 앞에서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잡아주냐는 생각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아빠가 조금 멀리 갔다고 우리 아들 잘 크면 꼭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울 시간이 없었어요. 슬퍼할 겨를이 사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단칸방 하나하고 밀린 공과금 뿐이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려면 제가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밥 짓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문득 김밥이 떠올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김밥 마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 손맛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아들은 아직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저는 소리 안 나게 이불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는데요.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하나하나 손을 움직이다 보니까 손끝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단순한 동작들이 저를 살려낸 거예요. 기미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마는 그 반복이 저하고 아들의 생명줄이 됐거든요. 노점 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시장 입구 한쪽 구석이었어요. 자릿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나가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김밥을 하나둘 사갔죠. 새벽에 준비해서 아침 장사를 하고 점심때쯤 좌판을 정리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불쌍하다고 점심 한 끼는 먹여줬는데 그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더라고요.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을 닦으면서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고 갈라지는데 고무장갑을 끼면 미끄러워서 맨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 찬물에 담갔다 하니까 손이 벌겋게 트고 피가 배어 나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들 손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쥐어주는 걸 떠올리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노점이 지옥이었어요. 좌판 위에 비닐을 덮어봐야 빗물이 옆으로 새서 김밥이 젖었고 손님은 뚝 끊기는데 자릿세는 그대로 나가야 했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비닐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젖은 김밥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누가 사 먹겠나 싶어 한숨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좌판을 접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한 줄이라도 팔리면 그게 아들 내일 우유값이 되니까요. 겨울은 더했어요. 새벽에 물을 만지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는데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벤 줄도 모르고 김밥을 말다가 나중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장갑을 끼면 김밥이 제대로 안 말려서 결국 맨손으로 해야 했는데 그 겨울을 어떻게 넘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그래도 밤에 아들 옆에 누우면 그게 하루 중에 유일한 평화였어요.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늘 아들한테 속삭였거든요. 우리 아들 꼭 훌륭한 사람 되자. 그게 제 기도였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말을 했는데 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잠결에 코만 벌름거리면서 제 품으로 파고들었죠. 그 작은 숨소리가 저를 내일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힘이었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시장 상인들 중에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과부됐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요.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아직 젊은데 재혼은 안 하냐고 물었었거든요.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 하나만 제대로 키우면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죠.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하늘이 제 기도를 들었는지 아들이 공부를 곧잘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한 번 보내줄 형편이 안 됐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었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놓자마자 동네 도서관으로 가서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데리러 가면 한쪽 구석에서 책을 펼쳐놓고 고개를 파묻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뒷모습이 남편을 닮았어요. 남편도 살아있을 때 신문을 볼 때면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읽었는데 아들이 책 읽는 자세가 꼭 그 모습이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들 성적이 계속 올랐어요. 참고서 한 권 사줄 돈이 빠듯했는데 선생님들이 아들 재능을 알아보고 교무실에 있는 참고서를 빌려주기도 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장학금 알아보겠다고 하셨을 때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고마워서 목이 메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아들이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합격했다고 소리치는 아들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처럼 보였더라고요. 저는 김밥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 앞치마도 못 풀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손에서 단무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기름 묻은 앞치마에 아들 교복이 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더 꽉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나 꼭 교수 될 거야. 그때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울음이 더 터져서 한동안을 현관 앞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허튼 짓 없이 공부만 했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용돈은 과외를 뛰면서 벌었는데 제가 돈 보내준다고 해도 매번 괜찮다고 거절했거든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안다고 자기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죠. 석사 과정에 들어가고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아들은 연구원이 됐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는데 제가 전화하면 늘 같은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 조금만 더 하면 돼. 교수 되면 그때 진짜 효도할게.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고생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김밥 자판에서 손이 트고 설거지통에서 허리가 휘었던 그 세월이 아들의 그 한마디면 전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마침내 아들이 교수 임용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는데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더라고요. 남편 목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웃었거든요. 혼자서 부엌 바닥에 앉아 실실 웃고 있었는데 누가 봤으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기뻐서 그랬어요. 진짜 기뻐서 웃음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들이 교수 임용 소식과 함께 결혼 상대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드디어 아들이 자리를 잡고 짝까지 만났으니 이제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데려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데려온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나물도 몇 가지를 무쳤는데 손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좋다고 데려오는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싶으면서도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고 떨렸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싹싹했어요. 얼굴도 깔끔하고 옷차림도 단정했는데 무엇보다 눈웃음이 예뻤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는데요. 어머니, 혼자서 이 고생을 다 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셋이서 둘러앉았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수저를 들기 전에 어머니 먼저 드시라고 하면서 제 앞에 반찬을 옮겨 놓았어요. 아들이 이 사람이 학교 행정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 며느리 될 사람은 연봉이 많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좋다고 겸손하게 말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겸손함이 진짜인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참 좋은 아이 같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 엄마 걱정 말고 잘 살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한참을 웃었어요. 드디어 팔자가 피는구나. 하늘에 있는 당신도 보고 있냐고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예식장이며 청첩장이며 이것저것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게
야무져 보였고 아들한테도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연구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된다고 편하게 계시라고 했는데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예식장에 들어서는데 하객들이 꽤 많이 와 있었고 아들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노점 위에서 비를 맞으며 김밥을 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새벽에 쌀을 씻던 손, 설거지통에서 부어오르던 손가락 마디, 겨울밤에 아들 옆에 누워 속삭이던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주례 앞에 나란히 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느꼈어요. 이제 진짜 다 이뤘다 싶었거든요. 아들이 교수가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들 집에 한번 들렀는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달랐거든요. 신혼집이라서 정리가 덜 된 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아직 생활 리듬을 못 잡은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집 상태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밥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연구실에서 늦게 돌아오면 뭘 먹는 건지 물어봤더니 편의점에서 대충 사 먹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타들어갔죠. 제가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국이라도 하나 끓여놓으면 우리 아들이 좋아할 텐데 바쁘겠지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그 싹싹하던 톤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좀 월권 아니에요? 저희 집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월권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 좀 해주라고 말하는 게 월권이냐고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는데 아들 속 썩일까봐 입을 꾹 다물었거든요. 그 전화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들 집에 방문하면 인사는 하는데 눈웃음이 사라진 얼굴로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했고 제가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면서 차갑게 선을 그었거든요. 전에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팔짱까지 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티를 안 냈어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만 했고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거든요. 연구실에서 밤새우면서 교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아들한테 집안 걱정까지 얹어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혼자서 사귀고 또 사귀었어요. 밤에 혼자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 싹싹하던 모습이 전부 연기였나?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반이라 서로 적응하는 과정인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는데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수화기를 붙잡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손주를 안아보게 되는구나 싶으니까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불만도 다 녹아내렸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엄마가 되면 철이 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노점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아기 옷도 사놓고 이불이며 베넷저고리도 마련해뒀는데 물건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손주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면서 절로 웃음이 났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좀 곤란한 게 있다면서 말을 꺼냈는데 며느리가 출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출산 조건이라는 말이 뭔 소린가 싶어서 다시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설명했거든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하고 목걸이를 사주지 않으면 출산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데 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축하 선물 명목으로 어떤 브랜드의 가방과 어떤 브랜드의 목걸이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남편한테 내밀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은 난감하다면서도 아내가 원하는 거니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투로 말했는데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출산이 기쁜 일인데 그 기쁨에 가격표를 붙이는 며느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그런 여자랑 왜 사냐고 호통을 칠까, 며느리를 불러서 직접 따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거든요. 이를 악물고 사주자, 뱃속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참자,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노점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어요. 새벽마다 손이 트고 갈라지면서 김밥을 말아본 돈이었고 식당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들고 백화점에 갔는데 매장 안이 눈부시게 반짝거렸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가방하고 목걸이를 보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세월의 무게가 이것들 값으로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계산을 하고 매장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백화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물건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코끝이 시큰했어요. 며느리한테 선물을 전달한 날 며느리는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그 싹싹한 웃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진심이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만족한 웃음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이 귀에 착 감기는데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요구가 더 많아졌어요. 산후조리원은 제일 비싼 대로 해야 한다. 아기용품은 전부 수입산으로 맞춰야 한다. 이것저것 목록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내밀었는데 아들은 아내니까 맞춰줘야 한다면서 저한테도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교수 월급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며느리 앞에서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제가 입을 열면 또 월권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교수 부인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이 결혼을 한 건지 의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증거 없이 감으로만 며느리를 의심하면
아들 마음만 다치게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반평생을 이 악물고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감정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였어요. 노점에서 비를 맞으며 배운 인내가 그때 저를 잡아준 셈이었죠. 출산 뒤에 며느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거든요. 손주를 가까이서 돌볼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했고, 제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고마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두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외출이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집을 비웠거든요. 나갈 때마다 이유가 달랐어요. 친구를 만난다. 미용실에 간다. 산후 관리를 받으러 간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화장을 곱게 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시간은 들쭉날쭉이었어요. 며느리가 나가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육아를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이 칭찬인지 떠넘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야속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저 사람은 엄마 맞는 건가?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저렇게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건가 싶었는데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품에 안긴 손주가 옹알이를 했고 그 소리를 들으면 원망이 사리르 사그라들었거든요. 저는 아들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제 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자면서 손주를 돌봤는데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안아 달래는 게 하루 일과였거든요. 예순이 넘은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팔뚝에는 아이를 안느라 멍이 들었는데 그래도 손주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면 피로가 다 녹더라고요. 통통한 볼에 입을 가만히 대면 우유 냄새가 나면서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살결이 입술에 닿았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들은 연구실에 파묻혀 있느라 집안 사정을 잘 몰랐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잠든 아이를 잠깐 들여다보고 새벽에 다시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며느리가 외출이 잦다는 걸 눈치챌 겨를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해줘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서 괜히 부부 사이를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아이만 돌봤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을 지나고 아이가 낮잠이 들어서 거실에 살짝 내려놓고 분유를 데우려던 참이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 저한테 하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 아니라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처음에는 친구한테 전화하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발길이 안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야 하나 본능적으로 몸이 안방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는데요. 며느리가 속삭이듯이 말하는 게 문틈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톤이었고 가끔 낄낄 웃기도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들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거든요.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직후에 들린 문장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친자 검사 결과 다음 주에 나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분유병을 들고 있던 손이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친자 검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귀를 더 바짝 대봤는데 며느리는 전화 너머의 누군가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달콤한 목소리로 안심시키는 그 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그었거든요. 그 다정한 속삭임은 분명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한테는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하면서 전화 속의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살가운 목소리를 내는 며느리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전화가 끝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후다닥 부엌 쪽으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는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가 먹먹했거든요. 손에 들린 분유병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나왔어요. 화장을 고치면서 거울을 보더니 저를 슬쩍 보고는 외출하겠다는 눈짓을 하고 신발을 신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부엌 바닥에 서서 분유병을 꽉 쥐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기계적으로 아이에게 가서 안아 올렸는데 품에 안긴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아이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거든요. 아들의 눈, 아들의 코, 아들의 인매, 남편을 닮은 아들의 그 이목구비가 이 아이한테도 있는지 하나하나 살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닮은 구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아기니까 아직 이목구비가 덜 잡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며느리의 그 전화 내용을 듣고 나니까 같은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 들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이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는데 아이는 제 품에서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엉망이 됐거든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다른 맥락이 있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는데 며느리의 그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아들이 연구실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잠든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 오늘도 잘 잤냐고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겠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전화 한 통 엿들은 것만으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 먹었냐고, 연구는 잘 되고 있냐고 물으면서 평소처럼 굴었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거든요. 잠이 안 와서 거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되풀이했어요. 친자 검사라는 말이 대체 왜 며느리 입에서 나왔는지,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정말 아들의 아이가 아닌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밤에는 분유를 타면서 손이 떨려 가루를 흘렸고 어떤 밤에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혼자 삼키느라 힘들었어요. 이 아이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닌데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며느리의 그 다정한 속삭임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새벽에 결심이 섰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기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노점에서 포구를 맞으며 김밥을 팔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좌판을 접지 않았잖아요. 이를 악물어야 할 때가 다시 온 거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를 악물고 눈 부릅뜨고 진실 앞에 서야 했거든요.
품에 안긴 아이가 잠결에 작은 손을 오므렸는데 그 손이 제 새끼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인생도 아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도 거짓 위에 세워진 채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 결심을 하고 나서도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됐거든요. 반평생을 이 악물고 살면서 몸에 밴 게 하나 있다면 흔들릴 때일수록 차분해져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속이 타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거든요. 외출할 때 표정이 어떤지, 돌아올 때 눈빛이 달라지는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변하는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는데요. 며느리는 태연했어요.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제게 맡기고 외출을 반복했거든요. 나가면서 웃는 얼굴은 여전했고 돌아와서 아이를 힐끗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패턴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오후에 외출을 하면서 오늘은 좀 늦을 수 있다고 말하고 나갔는데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안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던 그 안방이었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거실과 안방 사이 복도에 서서 망설였는데 남의 서랍을 뒤지는 건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떳떳한 일이 아니잖아요. 손이 떨렸고 양심이 찔렸는데 그때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잠든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라고 웃던 그 순진한 얼굴이요. 만약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이대로 두면 아들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발이 안방 쪽으로 움직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는데 방 안은 며느리 화장품 냄새가 가득했고 화장대 위에 립스틱이며 파우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거든요. 서랍장 앞에 섰어요. 위쪽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옷까지 하고 속옷이 들어있었고 별다른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 파우치하고 액세서리 상자가 있었는데 역시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잘못 들은 건데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서랍을 닫으려는데 맨 아래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서랍과 달리 안쪽 깊숙한 데에 뭔가가 밀려 있는 게 손끝에 닿았거든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봉투가 묵직했고 안에 뭔가가 접혀서 들어있는 게 만져졌거든요. 봉투를 여는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치는데 첫 줄에 적힌 글자를 보자마자 세상이 멈춰버렸거든요.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식 검사 기관의 이름이 상단에 인쇄돼 있었고 기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과 손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거든요. 시선이 결과란으로 내려갔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데 눈이 흐려져서 한 번에 읽히지가 않았거든요. 돋보기도 없이 맨눈으로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바짝 숙였는데 결과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 번 더 읽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결과는 같았어요. 3번, 4번, 5번을 읽었는데 글자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내 아들과 그 아이 사이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종이 위에 도장까지 찍혀서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무릎이 꺾이면서 서랍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빠져서 종이가 구겨질 뻔했는데 증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서 간신히 움켜쥐었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는데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울음소리를 삼킬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안고 재우던 아이가, 새벽에 분유를 타서 먹이던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새끼손가락을 잡던 그 아이가 내 아들의 피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연구실에서 논문에 매달리고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새벽까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며느리는 다른 남자 품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교수 부인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의 진심도, 아들의 사랑도, 아들이 바친 모든 시간도 이 여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는데 그 사실이 칼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찔렀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적어도 배신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사고로 빼앗긴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제 아들의 삶을 송두리째 기만한 거였는데 그 잔인함이 죽음보다 더 처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서랍 앞에 웅크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 안이 어둑해져 있었고 거실에서 아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했어요. 노점에서 폭우를 맞아도 좌판을 접지 않았던 제가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삼키고 아들 손을 잡았던 제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풀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눈 위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부기를 가라앉힌 다음에야 거실로 나갔거든요. 아이를 안아 올려서 분유를 먹이면서 이 아이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안 닮은 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아들의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는 이 작은 얼굴이 낯선 남자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아팠는데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서 분유를 빨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친자 확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하게 돌려놓았어요. 봉투의 방향까지 기억해서 그대로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는데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반평생의 풍파가 저한테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당장 며느리를 붙잡고 이게 뭐냐고 따지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며느리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발뺌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바로 말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었으니까 순서를 잘 밟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 이불 속에 누워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며느리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했고 외도의 증거를 제 손으로 직접 확보해야 했거든요. 친자 확인서는 며느리가 스스로 검사를 의뢰한 거니까 어딘가에서 결과를 받아봤을 텐데 그 서류의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는데 몇 번이고 다시 찍어서 글씨가 또렷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했거든요. 기관명, 검사번호, 날짜, 결과란
도장까지 전부 선명하게 담았어요. 사진을 저장하고 나서 서류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으면서 손끝이 아직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는데 마음만은 단단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갈 작정이었거든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새벽에 김밥을 말던 이 손이 설거지통에서 갈라지고 트던 이 손이 이번에는 아들의 인생을 지키는 도구가 돼야 했거든요.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지켜달라고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대답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힘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적을 눈에 불을 켜고 살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해뒀거든요. 외출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입고 나가는 옷, 화장의 농도, 신발까지 전부 머릿속에 적어놨는데 며칠만 관찰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집을 비웠거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게 거의 고정이었는데 그날만 되면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면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친구를 만난다. 요가를 간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나가는 시간은 칼같이 일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가 나가는 금요일에 맞춰서 아이를 미리 재워놓고 외투를 걸치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문을 나서자마자 저도 슬며시 뒤따라 나갔거든요. 예순이 넘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느리를 놓칠까봐 걸음을 빨리 해야 했는데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든 아이를 들여다보며 우리 아이라고 웃던 그 순진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웃음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앞으로 내딛게 만들었거든요.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갔어요. 저도 같은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뒤를 돌아볼까봐 심장이 쿵쿵거렸는데 다행히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창밖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며느리가 내렸어요. 저도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서 먼발치에서 지켜봤는데 호텔 입구 앞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거든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며느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며느리가 남자한테 하는 표정이 아들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살갑게 웃는 그 모습이 결혼 전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한테 보여줬던 그 싹싹한 웃음과 똑같았거든요. 아들한테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저 남자한테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며느리를 보니까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 처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에 손을 올리면서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칼로 가슴을 긋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두 손으로 꽉 잡고 호텔 입구를 향해 카메라를 고정했는데
며느리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린 뒤에야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눈앞에서 직접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아들의 아내라는 사람은 다른 남자하고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니까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입증해야 한다는 걸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방법으로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두 번째에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호텔 간판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세 번째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담았거든요. 만나는 장소가 매번 같은 호텔이었어요. 시간도 거의 비슷했고, 만나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동작도 똑같았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라는 게 분명했어요. 네 번째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증거를 아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이걸 보여주는 순간 아들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아이를 안고 있어도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 차례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아들한테 말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주말 오후에 며느리가 또 외출한 틈을 타서 아들한테 올 수 있냐고 연락했거든요. 아들이 연구실에서 달려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웃는 얼굴로 물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기 때문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말문이 막혀 있다가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꺼냈거든요. 먼저 친자 확인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며느리 서랍에서 발견한 친자 확인서라고 설명하는 동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거든요. 결과란을 읽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호텔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며느리가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되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도 한참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길었어요. 그 침묵이 칼보다 더 아팠거든요. 아들이 입을 열 때까지 저도 아무 말 않고 기다렸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진짜가 아니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잘못 본 거이길 바랐다고. 하지만 여러 번 확인했고 영상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촬영한 거라고 대답하는 동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거였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제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무너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그날 장례식장에서처럼 울음을 꾹 삼키고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떨리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이 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들이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거든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좋은 며느리를 드린다면서 자랑했던 게 미안하다고, 사람을 잘못 본 자기 탓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거든요. 네가 뭐가 미안하냐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네가 무슨 잘못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확보한 친자 확인서, 사진과 호텔 앞 촬영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며느리의 외도와 기만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발뺌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원은 며느리의 유책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교수 부인이라는 자리를 탐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그 속셈이 전부 까발려졌고 출산 조건으로 뜯어냈던 명품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 토해내야 했거든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를 봤는데 통쾌하기보다 허탈함이 더 컸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밤잠을 줄이며 키운 아이가 내 핏줄도 아니었다는 그 배신이 위자료 몇 푼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이 마무리된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왠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끝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소에 엄마하고 밝게 부르던 아들이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조사받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확 들어갔거든요. 무슨 조사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말했어요. 누군가가 학교윤리위원회에 익명 제보를 넣었는데 내용이 아들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거였거든요. 연구 조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교수한테 연구 조작 의혹이 붙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학교를 다닌 적 없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제보 한 통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어요. 아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억울하다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제보가 접수된 이상 학교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구 활동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였거든요. 교수 임용 후 첫 학기도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연구 정지라니요. 제가 새벽마다 김밥을 말면서 꿈꿨던 아들의 미래가 한 통의 제보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머릿속을 굴려보니 답은 하나뿐이었거든요. 전 며느리였어요. 이혼 재판에서 모든 걸 잃은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노린 거였어요.
외도가 들통나서 교수 부인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아들한테서 교수라는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는데 동시에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자책도 밀려왔어요. 이혼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심했던 거였거든요. 며칠 뒤에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얼굴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거든요. 연구실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였어요.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엄마, 연구 조작이라는 소문이 돌면 교수 생활 끝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점에서 비를 맞으며 김밥을 팔면서 이 아이가 교수 되는 날만 기다렸는데 그 꿈이 거짓 제보 한 장에 날아갈 판이라는 게 미칠 것 같았거든요. 설상가상이었어요. 전 며느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들의 실명을 버젓이 거론하면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에다가 이혼 사유까지 뒤섞어서 마치 아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놓았거든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틀어서 적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읽히게 만들어놨어요. 이혼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자인 양 포장하면서 연구 부정까지 연결시켜 놓으니까 댓글에 사람들이 아들을 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의 제자들이 그 글을 봤어요. 대학원생 하나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교수님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아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연구실 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과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교수들 눈빛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한다고 아들이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거든요. 아들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도 괜찮다는 말만 짧게 하고 끊었는데 그 괜찮다는 말이 가장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밥을 싸들고 연구실에 찾아가면 책상 위에 먹다 만 컵라면이 식어 있었고 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오는 것도 한참 뒤에야 눈치채더라고요. 엄마 왔어? 밥은 됐어. 입맛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으라고 엄마가 직접 한 된장찌개라고 내밀었는데 아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거든요.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를 번쩍 안아 올리던 그 넓은 등이 교수 임용 소식을 전하면서 씩씩하게 웃던 그 당당한 어깨가 하루가 다르게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노점 좌판 앞에서 폭우를 맞으며 김밥을 팔던 그때처럼 장례식장에서 내 살배기 아들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던 그때처럼 주저앉을 수 없었거든요. 감정에 빠져서 같이 무너지면 아들을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거든요. 이혼 소송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허위 제보하고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어머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은 증거 보전이 핵심이에요. 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증거 보전이 핵심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꽂혔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바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가 올린 글을 하나하나 찾아서 캡처하고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솔직히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거든요. 평생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마우스를 잡으니까 손이 어색했고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노안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찾아서 코 위에 걸치고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는데 전 며느리가 쓴 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혈압이 치솟았거든요.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해 놓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화를 사귀고 차분하게 캡처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캡처하는 법을 모르니까 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겨우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캡처한 화면을 폴더에 저장하고 게시글의 주소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었어요. 한 글자 치는데 10초가 걸리고 마우스가 엉뚱한 데를 클릭해서 창이 닫히기도 하고 저장을 안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굳어졌는데 새벽에 김밥을 말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몸이 비명을 질러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김밥을 말던 이 손으로 이제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손이 아들의 명예를 지키는 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줬거든요. 게시글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전 며느리가 여러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을 돌려가며 올려놓았는데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마치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위장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치밀함에 소름이 끼치면서도 이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나 하는 경악이 밀려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캡처했거든요. 날짜, 시간, 게시판 이름, 글 내용, 댓글까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는데 새벽이 되니까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꼭 노점에서 겨울에 얼어붙은 손을 뜨거운 물에 녹여가며 김밥을 말던 때랑 겹쳤거든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 손은 여전히 아들을 위해 일하는 손이었고 장소만 노점 좌판에서 컴퓨터 앞으로 바뀌었을 뿐이었거든요.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의 연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봐야 저는 학문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아들의 결백을 인정받으려면 아들의 연구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말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떠오른 사람이 한 분 있었거든요. 아들이 연구원 시절부터 함께해온 선배 교수였는데 아들이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논문을 쓸 때도 함께 검토해줬던 분이라고 아들한테 여러 번 들었었어요. 이름은 몰라도 아들 입에서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나오는 그분이 아들의 연구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거든요. 아들한테 그분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선배한테 연락하면 폐가 된다고 자기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건 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알려줬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마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 교수님 어머니시군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인사를 길게 할 여유가 없어서 바로 본론을 꺼냈거든요. 아들이 지금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 제보를 넣은 것 같다고, 아들의 연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는데 혹시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선배 교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도 그 소문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혼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선배 교수는 흔쾌히 움직여 주셨어요. 아들이 연구원 시절부터 축적해온 원본 연구 데이터와 실험 기록을 정리해서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해 주셨는데 선배 교수 본인이 아들의 연구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 주신 거였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던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연락을 돌려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아주셨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진술이 모이면서 아들의 연구가 정당했다는 증거가 쌓여갔어요.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직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석 달간의 조사가 이어졌어요. 그 석 달이 3년처럼 길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는데 아들은 그 기간 동안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어요. 연구 정지 상태니까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아들은 매일 연구실에 출근했거든요. 빈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으면 더 미칠 것 같다고 했어요. 밥을 싸들고 찾아가면 지난번에 가져다 놓은 반찬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었고 컵라면 국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종이컵이 쓰레기통에 수북했거든요. 아들 손목이 가늘어진 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밥을 차려놓고 한 숟갈이라도 먹으라고 앉혀놓으면 아들이 억지로 밥을 입에 넣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는데 그 얼굴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저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며느리가 새로 올린 글이 없는지 확인하고 새 글이 올라오면 바로 캡처해서 저장했거든요. 변호사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뒀어요. 잠을 줄이는 건 익숙했거든요. 새벽에 김밥을 말던 시절에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으니까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어요. 다만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 밤에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혹시 아들이 복직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거든요. 석 달째 접어드는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윤리위원회 결론이 곧 나온다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거든요. 손에 행주를 쥐고 있었는데 짜는 것도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온갖 상상을 했어요. 무혐의가 나오면 아들이 다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아들의 교수 생활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거든요. 엄마, 무혐의야. 끝났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연구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거였거든요. 제보 내용이 구체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선배 교수가 제출한 원본 데이터와 공동 연구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들의 결백을 확인해줬고 연구 정지가 해제됐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아들이 엄마 거기 있어 하고 물었는데 네 하고 대답하는 것조차 겨우였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거든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니까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숨이 넘어갈 듯이 울면서 세면대를 잡고 서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석 달 사이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도 웃음이 났거든요. 끝났다는 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이제 반격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며느리가 뿌려놓은 거짓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결백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그 거짓 제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거든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모아둔 증거를 전부 넘겼어요. 밤새 캡처하고 저장해둔 온라인 게시글, 게시 날짜와 시간, 아이디 목록, 글 내용을 정리한 파일까지 한 뭉치를 넘겼는데 변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며느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거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온라인 게시글의 IP 추적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전부 전 며느리의 IP에서 작성된 글이었거든요. 아이디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인 척 위장했지만 IP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전 며느리가 법정에 섰어요. 이혼 당시의 위자료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된 거였거든요. 재판장 앞에서 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교수 부인 자리를 탐내던 그 오만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명품을 요구하며 계약서를 내밀던 그 당당함도 월권이라고 받아쳤던 그 날카로움도 전부 사라져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통쾌하기보다 허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처음부터 진심이 없던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도 다시 걸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연구 정지가 해제되면서 다시 연구실에 복귀했는데 처음에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소문이 학과 안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으니까 무혐의 판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의 기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새벽부터 연구실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문을 쓰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오늘 실험 결과가 좋았다. 논문 초고가 거의 완성됐다 하면서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을 때 아들이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예전처럼 들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차분하게 웃으면서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분한 웃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섰을 때 나오는 그런 단단함이었거든요. 학과 동료들도 하나둘씩 아들한테 다시 다가왔어요. 논문 결과를 보고 먼저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는 교수들이 생겼고, 대학원생들이 다시 아들의 연구실에 찾아와서 지도를 받겠다고 했다는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거든요. 아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가슴속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즈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낸 게요. 같은 학과 연구원인데 아들이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자료 정리를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슬슬 거리를 두던 시기에 이 사람만 연구실에 남아서 아들의 실험 기록을 분류하고 참고 문헌을 정리해주면서 한마디도 불평 없이 옆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였거든요. 아들이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을 하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전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 때의 그 지친 톤과는 전혀 다른 살짝 수줍은 듯한 말투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긴장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거든요. 전 며느리한테 당한 일이 아직 생생한데 또 누군가를 아들 곁에 들인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겉모습이 착해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싹싹하게 굴다가 가면을 벗었던 그 경험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거든요. 아들한테 그 사람을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보자고 편하게 오라고 했는데 사실 편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찾아온 날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준비했어요. 대단한 상을 차리지 않고 된장찌개하고 나물 반찬 몇 가지만 해놨는데 이 사람이 그런 소박한 밥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전 며느리는 처음 왔을 때 싹싹하게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이번 사람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조용히 인사를 했는데 크게 웃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했고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 것이 제 손을 잡는 거였어요.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대단하시다는 칭찬도 존경한다는 빈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힘드셨죠? 그 한마디를 하면서 제 손을 꼭 쥐는 그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전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쏟아냈던 감탄사들보다 이 짧은 한마디가 훨씬 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말이 많은 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진심은 말이 적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뭘 물어봐도 겸손하게 대답하면서 제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노점에서 김밥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냈는데 전 며느리였으면 그런 건 빨리 넘어가려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재료를 넣으셨어요? 하면서 진짜 궁금한 듯이 물었거든요. 그 질문이 작은 것이었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그 태도가 편안했거든요.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 이야기는 당연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돌아갈 때도 고급 선물을 기대하는 기색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오늘 밥 정말 맛있었다고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아들을 보내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속으면 안 되니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야근할 때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같이 일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이 식사를 거르면 도시락을 싸온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아들한테 해주는 것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점점 확실해졌어요. 아들이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답이 나와 있었어요.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거든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했는데 하객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축하가 전부 진심이었어요. 선배 교수도 오셨는데 저한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아들이 새 며느리 손을 잡고 서서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순간에 결국 또 울었어요. 전 결혼식 때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쁨에다가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폭풍을 다 겪고 나서 흘리는 눈물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이듬해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꼭 빼닮은 아이였거든요. 분만실에서 나온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붉은 얼굴에서 아들의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편한테서 아들에게로, 아들한테서 이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그 눈매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렸거든요.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아도 됐어요.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그 확신이 전 며느리 때문에 얼룩졌던 기억까지 전부 씻어줬거든요. 아이를 안고 병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새 며느리가 침대에서 지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 이쁘죠?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속으로는 울컥했거든요. 한참 뒤에 시장에서 전 며느리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줬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내연남과도 갈라섰고 다른 남자와 재혼은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워할 힘도 동정할 여유도 이제는 그 사람한테 쓸 감정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전 며느리를 먼발치에서 봤어요. 초라한 행색이었는데 예전에 명품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계약서를 내밀던 그 모습은 흔적도 없었거든요. 잠시 발이 멈췄는데 가슴이 아프거나 속이 시원하거나 그런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구나 하는 무덤덤한 뿐이었거든요. 저는 돌아섰어요. 뒤를 보지 않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장바구니에 두부하고 파를 담으면서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전 며느리한테 줄 감정 따위는 없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마음만 남아있다는 게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와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귀여우면서 할머니를 향해 까르르 웃었고 아들이 거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손주가 제 무릎으로 기어올라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데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김밥 같이 말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김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거든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쌀을 씻던 그 부엌이 떠올랐고 노점에서 손이 트고 갈라지면서 김밥을 말던 그 시간들이 스쳤어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거더라고요. 며느리하고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았어요. 제가 김 위에 밥을 펴는 법을 알려주니까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따라하면서 웃었는데 아들도 옆에 끼어들어서 자기도 해보겠다면서 밥을 올렸거든요. 아들 솜씨가 엉망이었어요. 밥을 너무 많이 올려서 김이 터지려 하니까 며느리가 깔깔 웃었고 아들은 원래 이게 어렵다면서 투덜거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노점 위의 빗방울도 설거지통 속의 기름때도 친자 확인서 앞에서 흘린 눈물도 법정까지 끌고 간 그 긴 싸움도 전부 지나갔다고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 따뜻한 부엌이, 이 웃음소리가 남았잖아요.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단무지를 썰면서 흥얼거렸고 아들이 엄마 김밥이 최고라면서 한 줄을 입에 물었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눈, 그게 반평생의 풍파 끝에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싹싹한 웃음에 속았던 것도 명품 계약서에 이를 악물었던 것도 전부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진심은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조용하고 소박하고 묵묵하게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새벽에 김밥을 말며 시작된 제 인생이 가족과 함께 김밥을 마는 이 식탁에서 비로소 답을 찾았거든요. 이 식탁 위의 온기가 제 인생의 답이었고 이 웃음소리가 제가 반평생을 버텨온 이유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누군가의 겉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